Canada is looking to replace its aging fleet of submarines. We are going to be sending them weapons and they're going to be paying for them. We will manufacture it and they're going to be paying for it. Canada's Prime Minister spending the day talking up the country's defense spending as the U.S. president demands more. Canada is looking to replace its aging fleet of subs, potentially worth tens of billions of dollars. The German-Norwegian partnership is one of the two finalists for this. 준비하라. 지금부터 보게 될 것은 단순한 통상 갈등이 아니다. 이것은 전략적 충돌이다. 조선소, 공장, 국경을 가로지르는 분쟁이다. 오타와에서 내려진 한 결정이 전 세계의 세력 균형을 바꿀 수 있다. 캐나다는 방금 미국과의 수십억 달러 규모 잠수함 계약을 거부했다. 이 계약은 20억 달러를 움직이고 대서양과 태평양을 가로지르는 산업 도시들에서 수천 개의 일자리를 지탱할 수 있었던 프로젝트였다. 그러나 캐나다 정부는 아니요라고 말했다. 버지니아 주 노퍽의 조선소, 노동자들은 횃불 불길과 강철판이 부딪히는 금속성 소음으로 가득 차야 할 창고를 바라보고 있다. 일자리의 약속은 불확실성으로 바뀌었다. 코네티컷주, 미국 해군 산업의 가장 전략적인 중심지 중 하나. 그곳에서 이 소식은 충격으로 받아들여졌다. 노동조합 지도자들은 배신이라고 말한다. 이미 조립 라인으로 복귀하라는 연락을 받았던 노동자들은 이제 묻는다. 이 대가는 누가 치를 것인가? 고통을 겪는 것은 대형 조선소만이 아니다. 충격파는 파도처럼 퍼져나간다. 오하이오 주 마우닝밸리의 주조 공장은 교대 근무를 줄이고 있다. 위스콘신 주의 전자기업들은 주문 취소를 보고한다. 캔자스와 미주리주의 작은 정밀 부품 펌프 공장들까지 계약이 사라지는 것을 목격한다. 도널드 트럼프는 정반대를 약속했었다. 그의 연설에서 이 계약은 산업 르네상스의 초석이 될 것이라 말했다. 노동자들을 보호하고 사라진 일자리를 되찾고 내륙 도시들의 자부심을 다시 세우겠다고 강조했다. 오타와에서 총리는 주권을 내세운다. 캐나다는 워싱턴에 의존해서는 안 되며 자국의 조선 산업이 국내에서 일자리와 기술을 창출하며 성장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국내에서는 박수를 받는 이 연설은 이웃 나라에서는 분노를 불러온다. 워싱턴에서 국방부 소식통들은 위기를 말한다. 위기는 단지 계약만이 아니라 신뢰를 흔든다. 수십 년 만에 처음으로 전통적 동맹국이 미국 조선소의 문을 닫았다. 그것도 가장 전략적인 분야인 잠수함, 바다 밑을 지배하는 가장 중요한 무기에서 말이다. 거대한 국가들 사이의 분쟁 속에서 가장 먼저 타격을 받는 것은 노동자들이다. 이야기는 쏟아져 나온다. 뉴포트 뉴스의 한 베테랑 용접공은 좌절을 이렇게 요약한다. 일자리의 바다를 약속했지만 우리는 바닥에 남겨졌다. 이 짧은 말은 노동자 동네 노조 공동체 전체에 스며든 버려진 듯한 감정을 압축한다. 펜실베이니아와 미시간 주의 시장들은 이미 실업률 급증의 위험을 경고한다. 소상공인들은 소비 위축을 두려워한다. 새로운 계약을 기대하던 가정들은 이제 임대료를 내지 못할까, 할부금을 유지하지 못할까 하는 두려움에 마주한다. 그 모든 이유는 무엇일까? 근본적으로 이것은 경제만의 문제가 아니다. 권력의 문제다. 잠수함은 단순한 선박이 아니다. 그것은 핵 억지력을 지탱하는 플랫폼이자 세대를 걸쳐 방위 전략을 결정짓는 바다의 수호자다. 그리고 바로 그것이 두 전통적 동맹국을 갈라놓고 있다. 계약 분쟁으로만 보였던 사건은 이제 지정학적 전환점으로 변하고 있다. 잠수함은 흔한 상품이 아니다. 그것은 군사적 억지에서 가장 중요한 수단이자 바다 밑에서 벌어지는 전쟁의 핵심 전략적 요소다. 캐나다가 자국 도시에서 일자리를 유지하기로 선택한 사실은 독립선언으로 해석된다. 국제사회의 반응은 즉각적이다. 유럽의 수도들은 발표의 모든 세부를 주시한다. 프랑스, 독일, 영국은 이번 캐나다의 결정을 자국 조선 산업을 강화할 기회로 보고 있으며 그동안 미국 중심에 머물던 파트너십을 활용하려 한다. 아시아에서는 일본과 대한민국이 미국의 방위에 의존하고 있으면서도 이미 공급망을 다변화할 가능성을 논의한다. 브뤼셀에서 유럽연합 외교관들은 이번 사건을 미국 우위의 몰락을 보여주는 분명한 신호라고 묘사한다. 분석가들은 제2차 세계대전 이후에는 동맹국들이 전략적 계약을 언제나 미국 조선소에 맡기는 불문율이 있었다고 지적한다. 이제 그 규칙이 깨진 것이다. 긴장은 더욱 고조된다.
이번 분쟁은 이미 관세, 통상 경쟁, 기술 갈등으로 가득한 국제 환경에 더해졌기 때문이다. 베이징에서 당국자들은 상황을 2배의 주의로 지켜본다. 중국에게 미국의 방위 산업 역량이 총 한 발 쏘지 않고 약화되는 것은 전략적 승리다. 미국 내 조선소의 지연은 중국이 자국 잠수함 전력을 확대할 시간을 벌어준다. 그러나 베테랑 전문가들마저 놀란 또 하나의 요소가 있다. 바로 이번 캐나다의 결정이 북대서양 조약기구 내부 균형을 뒤흔든다는 점이다. 사상 처음으로 동맹이 각국의 조선소를 중시하는 독립적 산업 모자이크로 변할 가능성이 열린 것이다. 이는 더 높은 비용, 더 적은 표준화, 더 많은 작전상의 어려움을 의미할 수 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미국의 조정력이 줄어든다는 뜻이다. 캐나다가 이웃보다 유럽과 더 밀접히 협력하는 북대서양 조약기구를 상상할 수 있을까? 불가능하다고 여겨졌던 이 시나리오가 지금 오타와와 브뤼셀의 은밀한 회의실에서 논의되고 있다. 논리는 간단하다. 워싱턴에 대한 신뢰가 흔들린다면 기술을 제공하면서도 징벌적 관세를 강요하지 않는 파트너와 관계를 강화하지 않을 이유가 무엇인가? 보도는 또 다른 움직임을 드러낸다. 이제 수십억 달러 규모 계약으로 힘을 얻은 캐나다 기업들이 유럽 제조사와 기술 공유 대화를 시작했다는 것이다. 외교 소식통들은 오타와 대표단과 독일, 프랑스 조선 산업 관계자들의 비공개 만남을 확인한다. 목표는 캐나다와 향후 국제 구매자들을 동시에 지원할 수 있는 병렬 생산망을 구축하는 것이다. 여기서 또 하나의 전환점이 등장한다. 이 병렬 체계가 성공한다면 미국은 단순히 계약을 잇는 데 그치지 않는다. 같은 군사 동맹 안에서 워싱턴의 영향력 바깥에 있는 직접적인 경쟁 거점을 목격하게 되는 것이다. 실제 결과는 지금까지 미국 패권의 비밀 무기였던 대규모 산업 기반의 축소다. 규모가 줄면 비용은 오른다. 규모가 줄면 수십 개 주에 일자리를 분배해온 정치적 이점도 줄어든다. 정치적 파장은 이미 드러난다. 워싱턴 의회에서 트럼프의 동맹들은 캐나다를 배신자로 비난하며 강력한 보복을 주장한다. 반대파는 백악관의 관세 정책이 위기의 기폭제였다고 지적한다. 그러나 마크에서는 모두 같은 우려를 공유한다. 미국 방위 산업이 단순히 계약을 잃은 것이 아니다. 예측 가능성을 잃었다. 동맹의 당연한 선택지라는 아우라를 잃은 것이다. 이것이 실제로 무엇을 의미할까? 그것은 호주나 대한민국 같은 중견국이 이제 미국 이외의 선택을 모색할 용기를 얻게 된다는 뜻이다. 인도나 브라질 같은 신흥국들이 워싱턴 의존도를 줄이는 길을 고려할 수 있다는 뜻이다. 강철처럼 단단해 보였던 영향력이 사실은 동맹국들의 새로운 결정 하나하나에 의해 조금씩 부식되고 있다는 의미다. 영향은 단순히 수출 그래프나 계약표에만 머물지 않는다. 그것은 이미 평범한 가정의 문을 두드리고 있으며 2025년에 미국 전역에 퍼지고 있다. 코네티컷주 그로턴 같은 도시에서는 얼마 전까지만 해도 새로운 일자리의 약속을 축하하던 노동자들이 이제는 불면의 밤을 보낸다. 많은 이들이 안정성을 믿고 조기 은퇴를 미루고 다시 조립 라인으로 돌아갔다. 그러나 이제는 울리지 않는 전화기와 마주하고 있다. 계약은 사라졌고 추가 교대 근무도 사라졌으며 한 달이 끝날 때마다 청구서는 여전히 도착한다. 공장 문 앞에서 진행된 짧은 인터뷰에서 가장 많이 들리는 단어는 좌절이다. 버지니아 주 뉴포트 뉴스에서는 노동자들로 붐벼야 할 작은 식당들이 이제 일찍 문을 닫는다. 공구점 주인들은 판매 급락을 호소한다. 숨을 고를 듯 보였던 지역 경제는 다시 후퇴한다. 국가적 프로젝트라던 것이 이제는 지극히 개인적인 질문으로 바뀐다. 약속된 급여가 없다면 어떻게 가족을 부양할 것인가? 오하이오주에서는 충격이 마호닝 밸리의 주조 공장에 닿는다. 이미 집을 수리하거나 자동차를 구입하기 위해 대출을 받은 노동자들이 안정된 급여 없이 상환해야 하는 상황에 처했다. 위스콘신 주에서는 작은 전자 공장들이 비슷한 딜레마에 빠져 있다. 고급 장비를 다루기 위한 훈련을 받은 직원들이 이제는 납품할 주문이 없다는 통보를 받는다. 탄탄한 경력을 꿈꾸던 젊은이들은 기술을 요구하지 않는 임시직을 찾아야 할 상황에 맞닥뜨린다. 재능이 낭비된다는 감각이 미래에 대한 불안과 뒤섞인다. 캔자스주와 미주리주 같은 내륙 지역에서는 조선소와 연결된 계약을 믿고 창고를 확장했던 소규모 전문 부품 공장들이 이제는 팔리지 않는 재고를 쌓아두고 있다.
지역 기업인들은 투자 연기와 심지어 공장 폐쇄 가능성을 언급한다. 소규모 주문에 의존해 임대료를 내고 자녀 학비를 감당하던 가정들까지 타격을 받는다. 가정 안에서는 반향이 다른 모습으로 드러난다. 산업도시의 슈퍼마켓에서는 계산기를 두드리며 더 신중하게 장을 보는 소비자들의 눈빛에서 긴장이 읽힌다. 이미 예산을 압박하는 인플레이션은 일자리 불확실성과 겹쳐진다. 많은 사람들이 큰 구매를 피하고 어떤 이들은 전기세나 할부금을 늦춘다. 잠수함 위기는 복도와 카트를 지나 결국 중산층 가정의 식탁에까지 도달한다. 디트로이트에서는 과거 하루아침에 공장이 문을 닫아 동네 전체가 소득을 잃었던 시절을 기억하는 사람들이 많다. 이제 그 두려움은 전국 규모로 되풀이될지 모른다는 불안으로 변한다. 과거가 다시 찾아와 번영의 약속을 새로운 집단적 불안으로 바꿔놓는 듯하다. 그렇다면 젊은 세대는 무엇을 말할까? 전문 대학들은 숙련 인력을 공급하기 위해 맺었던 협력이 무너지는 것을 목격한다. 조선 산업을 겨냥한 과정들은 학생을 잃고 많은 이들이 미래가 불확실한 직업을 고집하는 것이 과연 의미가 있는지 묻는다. 교수들은 안정성을 약속했던 시나리오에 배신감을 느끼는 학생들을 동기부여하기가 어렵다고 털어놓는다. 여러 도시에서 수십억 달러 규모 계약의 약속은 산업 내륙이 여전히 세계 무대에서 힘과 의미를 가진다는 상징이었다. 그러나 이제 캐나다의 거부로 인해 사람들은 자신들이 보이지 않는 존재가 된 듯한 감각을 느낀다. 주민들은 묻는다. 우리의 삶은 외교 계산보다 가치가 적은가? 우리의 희생, 우리의 표, 우리의 땀 흘린 날들이 정치적 분쟁 때문에 버려진 것인가? 그렇게 오랫동안 국가들 사이의 자동적 협력을 지탱해왔던 톱니바퀴가 이제 삐걱대기 시작했다. 그리고 신뢰가 무너지면 그것을 언제 다시 세울 수 있을지는 어떤 시계로도 예측할 수 없다. 그 불확실성의 공간에서 새로운 파트너십과 합의가 등장하며 21세기의 진로를 바꾸려 하고 있다. 그렇다면 도널드 트럼프는 어떠한가? 일자리 회복과 산업의 새로운 숨결을 약속하며 자신의 서사를 세웠던 그는 이제 공동체들이 의심과 불안 속으로 빠져드는 모습을 목격한다. 그의 동맹들에게는 캐나다가 범인이다. 비판자들에게는 위기의 뿌리가 부과된 관세에 있다. 그러나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은 하나다. 잠수함은 미국의 조선소에서 나오지 않는다는 것이다. 동쪽에서는 시진핑이 모든 움직임을 주시한다. 기술과 방위 같은 전략적 부문에서의 중국 확장은 미국이 내부 균열과 깨져가는 동맹 속에서 씨름하는 사이에 입지를 넓히고 있다. 세계는 기다리지 않는다. 캐나다의 이번 결정 같은 모든 선택은 중국이 세계적 존재감을 강화할 수 있는 틈으로 작용한다. 우리는 새로운 지정학적 설계가 실시간으로 태어나는 것을 목격하고 있다. 통계와 수십억 달러 계약 뒤에는 인간의 이야기가 있다. 그것은 노동자, 가족, 공동체 전체가 매일의 생산으로 존엄을 지탱하는 서사다. 방위 산업의 운명을 단순히 강철, 선박, 기술의 합으로만 볼 수는 없다. 그것은 무엇보다도 주권, 정체성, 그리고 공유된 미래의 표현이다. 이 이해를 더욱 깊게 하기 위해 우리는 독점 이북을 준비했다. 그 안에서 우리는 현재를 형성하고 미래를 닦아가는 대통령들의 궤적을 따라간다. 그 중에는 도널드 트럼프와 시진핑도 있다. 우리는 전략과 선택, 길을 분석하며 오늘의 딜레마를 설명하는 단서를 제시한다. 접근은 이 영상의 고정 댓글에서 가능하다. 그리고 여기에 우리의 초대가 있다. 채널을 구독하고 좋아요로 응원하며 댓글에서 당신의 생각을 공유해달라. 토론이야말로 변화의 시대의 집단적 의식을 살아있게 하는 힘이다. 끝까지 이 보도를 함께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린다. 우리는 매일 분석, 이야기, 성찰을 전하며 이미 진행 중인 미래를 함께 살펴볼 것이다. 곧 다시 만나자.